나이트 시네마의 쇼폼 컨텐츠를 위한 유튜브 채널이 신규 개설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이트 시네마의 이른밤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5년 2월 8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한번 읽고 가볼까요? 네, 팟빵에서 파랑일님이 서브스턴스 국내 관객 37만 명 돌파라고 올려주셨는데 오늘 기준으로 41만 명을 돌파했죠. 흥행 추세가 무섭습니다. 아트버스트를 진작에 넘어섰죠. 너무 기쁘고 이따가도 뭐 말씀드리겠지만 다가오는 수요일에 제가 서브스턴스를 소재로 최초로 오프라인 토론회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실 예정인데 그날이 너무 설레고 걱정도 되고 처음이니까 그렇습니다. 첫 경험은 뭐든 걱정도 되고 설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서브스턴스가 VOD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애플 TV에도 출시를 했죠. 그래서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그 토론회 준비를 하면서 풀로 다 보진 않았고 10초씩 넘겨가면서 주요 장면만 이렇게 돌려가면서 봤어요. 그렇게 봐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봐도 재밌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잘 만든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시지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순수하게 오락성으로 봐도 이런 바디 호러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코코아 마녀님이 검은 수녀들 불호 후기라고 하셨는데 다 듣고 나니 왜 한 번쯤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걸까요? 제일 좋아하는 영화 장르라 그런가? 너무 평이 안 좋아서 절대 안 봐야지 했는데 OTT 올라오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제가 감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제 검은 수녀들 리뷰 순서가 욕부터 쫙 한 다음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런 것들은 좋았다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마지막에 이야기한 게 기억에 남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좋았던 점이 좀 더 기억에 남아서 절대 안 봐야지라는 생각에서 생각이 좀 바뀌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고 나면은 감상평을 유튜브 게시판에도 올리는데 위플래시 감상평에 섭우심님이 이것도 진짜 레전드죠. 돌비 시네마에서 봤을 때 진짜 좋았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재즈 음악이 굉장히 강렬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돌비관과 같이 사운드 특화관에서 보신 분들은 엄청 만족하면서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무슨 관에서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잘 안 나는 걸 보니까 그냥 일반관에서 봤나봐요. 그죠? 일반관이더라도 충분히 극장 사운드 시설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만족하면서 봤던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도 계신 신가님께서 플래처 교수의 강압적인 방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의 재능을 개화시킬 때 미쳐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플래처도 한 방 먹고 표정이 변하거든요. 드디어 미친 재능이 나왔구나 라는 표정이죠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요 지점에 대한 제 생각을 리뷰의 끝에 남겨놨으니까 저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끝까지 남아서 제 생각을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브스턴스 영상에 카페인 호로록님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분이 가장 해석도 잘하시고 감독의 의도도 잘 파악하신 듯 합니다 라고 달아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은 제가 뭔 소리를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칭찬의 댓글이 달리면은 제가 리뷰했던 영상을 저도 한번 다시 들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소리 했지? 그리고 새해 목표로 영상을 제가 올렸는데 거기에 이 채팅방에도 계신 초롱이님이 전에 준비하시던 영화관 음식 먹방 컨텐츠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은 몇 년 전에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 이슈가 있었을 때 이게 뭐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그 타이밍에 그 해산물을 재료로 한 극장 스낵을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는 보도 자료가 떴습니다. 그들 말로는 안전하다고 하니 그렇게 출시되는 해산물 스낵을 내가 사와서 집에서 먹방을 한번 해보겠다. 먹으면서 맛도 이야기해주고 뭐 그런 거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출시가 되긴 됐나요? 이거 모르겠네. 예, 제가 추적을 안 하고 있어서 모르겠네. 하여튼 그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상한 콜라보 팝콘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육개장 맛
팝콘 뭐 이런 거 그냥 극장 가서 그냥 그거 한 통 사들고 집에 와서 자 이번에 출시한 육개장 맛입니다 아니면 꼬북칩 맛 팝콘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주는 그런 거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피드백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까먹고 있었는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GV가 요새 항공식처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김치맛 팝콘, 카레맛 팝콘 맛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쵸, 테레제님은 드셔보셨으니까 맛있다는 걸 아시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야 이거 무슨 맛이야 라고 궁금해 하겠죠. 그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주자, 약간 요런 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스님이 오늘도 잘생겼습니다 라고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와이프도 안 하는 이야기를 방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에서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저희 와이프 휴대폰에 제가 뭐라고 저장이 되어 있냐 하면은 제가 성이 배씨거든요. 배차밍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와이프가 늘 얘기하죠. 오빠는 매력적이라고. 연애 기간 포함 결혼 기간 다 해서 잘생겼다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빠는 매력적이야 라고 항상 이야기를 듣고 있죠. 그쵸, 애는 착해. 비슷한 맥락이죠. 애는 착해. 그 맥락입니다. 네,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TV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크헉님이 최악이다. 말투와 표정, 비하의 개무시가 기본값이다 라고 달아주셨는데 그 문장만 보면 악플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굳이 왜 들고 왔냐면은 자기 반성이 되는 그런 영상에 달린 댓글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그 히트맨2를 통한 설 연휴 극장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은 히트맨이 왜 2가 제작이 됐는지 잘 모르겠다, 최악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설 연휴 극장가 1위는 히트맨2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적극적으로 온 오프라인에서 영화 이야기를 하고 영화 후기를 뭐 왓챠피디아에 남기고 뭐 키노라이츠에 남기고 이런 사람들 기준에는 못 미치는 작품일 수도 있지만 그냥 정말 대중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럭저럭 볼만한, 연휴를 맞이해서 볼만한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런 스코어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식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쇼폼 1분 안으로 편집해놓은 그 영상만 보자면은 야 이거 영알못들이나 재밌게 보는 거지? 약간 요런 그 뉘앙스로 이제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근데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고요. 내 의도를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런 풀 버전의 방송에서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했더라도 편집 과정에서 이제 1분 안에 그걸 줄이다 보면은 쇼폼 규격에 맞추기 위해서 줄이다 보면은 차 떼고 포 떼고 막 이러다 보면은 실제 풀 영상에서 한 말은 그게 아닌데 좀 와전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발언을 떼야 되고 어떤 발언을 살려야 되고 그걸 결정하는 능력도 결국엔 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건 그거는 확실히 제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좋다기보다는 가족끼리 다른 거 볼 게 진짜 너무 없습니다. 뭐 그것도 이유일 수도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수요잖아요. 그 가족들끼리 보고 싶다. 이것도 수요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나 욕을 하면서 보는 분들이나 똑같은 한 표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이런 히트맨2와 같은 영화도 수요층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게 약간 야씨 영알못들이나 이런 거 보는 거지? 요런 뉘앙스로 그 영상만 보면은 그렇게 비춰지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셀프 안마의 편지. 정확한 표현입니다. 셀프 악마의 편지. 정확한 표현이네요. 맞습니다. 근황 토크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오픈 카톡방을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공개되어 있는 오픈 톡방인데 저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카카오톡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오픈 카톡방에서 그 관리자만 말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의 다른 메신저에서는 다 지원을 하던 기능이었는데 카카오톡에서는 이제 업데이트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방에서는 저만 말할 수 있는 방입니다. 계엄령 선포한 거 아닙니다. 어떤 내용들을 올리느냐, 각종 영화 뉴스들, 티켓 할인, 저의 영화 감상들 이런 것들을 편하게 그냥 올리고 있습니다. 그 방에는 누군가에게는 사실 디지털 소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오로지 저 혼자만 떠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영화 뉴스 같은 거 받아보시라고 만든 공간이고요. 굳이 그 오픈톡방을 왜 만들었냐라는 그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일 큰 이유는 뭐 사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말씀드리자면은 저에 대한 홍보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오픈톡방을 만들어 놓고 제 컨텐츠 얘기만 계속 올려. 지금 방송합니다. 이번에 팟빵에 어떤 컨텐츠가 올라갔습니다. 오늘 리뷰할 내용은 뭐일 테니까 꼭 들어주세요. 내 이야기만 계속 올린다고 해봐요. 저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목을 끌 수가 있겠어요. 저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도 아니고, 그죠? 저를 모르는 사람들도 구미가 당겨서 이 방에서 뭔가를 얻어가고, 그 와중에 저에 대한 정보를 중간에 이제 찌라시처럼 하나씩 끼워 넣으면서 나에 대한 PR도 섞어 놓자.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자. 그리고 그분들이 느끼기에 내가 그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개설을 한 거고, 지금 개설 이틀째인데 벌써 47분이 들어와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빠른 영화 뉴스와 리뷰로 검색을 하시면은 아마 검색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셔도 좋고요. 제 스레드 계정에 들어가 보면은 이 오픈톡방을 홍보하는 게시글이 최상단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리는 영화 뉴스나 이런 것들은 그 방 운영만을 위해서 따로 뭔가를 할 그런 시간은 없고, 애초에 제 습관이 자투리 시간에 뉴스를 보는 게 습관이에요. 웹툰 보듯이 그냥 이렇게 봅니다. 가볍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사나 이런 거에 빠삭한 사람이란 얘기는 아니고 정말 가볍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다가 요런 거 괜찮은데 싶은 거 있으면은 이제 따로 수집을 하고 있어요. 영화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집된 정보들이 가공이 돼서 이렇게 방송에 사용이 되는 거죠. 근데 어딘가에 수집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제 PC에다가 해놨어요. 메모장 비슷한 곳에다가 기왕 모으는 김에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한 게 스레드거든요. 근데 지금 스레드 팔로워가 지금 제가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900명입니다. 이거 내가 올리는 정보를 정말 관심 있게 봐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수요층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톡에서 그 기능을 오픈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작을 해봤습니다. 스레드 1900명에 대해서 나름의 자부심이 있다면 요새 스레드 들어가 보면 1000명 달성 프로젝트, 스하리 프로젝트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일절 없이 영화 정보 하나 전공법으로 1900명까지 모았습니다. 그거 하나는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 채널도 유튜브 채널 1800명이라는 수치가 그 크리에이터들 기준으로 보자면은 비기너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중에 하나는 영화 장면들 그냥 짜집기 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채널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자부심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왜 자부심을 가지냐면은 대부분의 그런 영화나 드라마 장면들을 짜집기 해서 만드는 채널들은 그 영상의 소스를 과연 어디서 구할까? 제작사에서 제공을 해줘서 공식적으로 그 영상을 확보하는 채널이 과연 몇 군데나 될까? 대부분은 터렌트와 같은 불법 경로로 그 영상을 구하고, 그렇게 구한 영상을 통해서 하이라이트든 뭐든 짜집기 해서 올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사랑해서 영화 리뷰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나 아니면 불법 스트리밍이나 뭐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채널을 운영한다라는 게 과연 떳떳한 일일까라는 생각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1800명이라는 숫자는 분명 비기너 단계에 굉장히 낮은 구독자 수지만, 그럼에도 자부심이 하나가 있다면 그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엔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자부심 따질 그게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계정들도 이해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을 싸잡아서 비난을 한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근황 토크는 다음 주 제 스케줄을 한번 브리핑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회사 회식이 있습니다. 회식을 가야 되고, 화요일은 저희의 그 필라테스 다니는데, 그게 야간이에요, 시간대가. 저희의 필라테스 라이딩을 가야 됩니다. 보통 요 시간에 대본 작업을 합니다. 그 필라테스 건물 1층에 메가커피가 있습니다. 거기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서브스턴스 오프라인 토론회를 진행을 하는데, 애초에 제 컨텐츠의 시작은 온라인 토론회가 시작이었죠. 영화 한 편을 정해놓고 그 영화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끼리 토론을 할 수 있게, 최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그 장을 제공해 드리는 게 제 컨텐츠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옮겨와서 하게 되는 거고요.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대관한 그 공간에 정원은 거의 채운 것 같습니다. 거기 와주신 분들이랑
분들이랑 같이 그 서브스턴스를 소재로 이야기도 나누고 영화와 관련된 레크레이션 같은 것들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뭔지는 행사가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목요일은 연차를 낼 예정입니다. 근데 왜 연차를 내느냐? 이따가 개봉작 소개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날 연차를 내고 봐야 될 작품들이 많습니다. 먼저 브루탈리스트를 봐야 되는데 이게 상영 시간이 거의 3시간 20몇 분? 뭐 그래요. 그리고 인터미션이 중간에 15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시 반 표를 예매를 했는데 끝나면 1시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보고 브루탈리스트 상영관 근처에 수면 카페가 있습니다. 그 안마 의자에서 1시간 정도 쪽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카페인데 거기서 1시간 정도 눈을 붙인 다음에 그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서 이제 캡틴 아메리카를 감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끝나고 1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때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콩클라베를 감상을 하고 이제 귀가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중간에 수면 카페를 가냐 하면은 제가 예전에 영화 연속 3편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쉬는 타임 없이 진짜 완전 타이트하게 연속 3편을 봤거든요. 그날 그 3편째 다 보고 나니까 두통이 오더라고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집에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뻗었어요. 한 편당 2시간씩만 잡아도 총 6시간인데 그 6시간 동안 어두운 공간에서 밝은 곳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안구가 필요하면 피로감이 확 몰려오거든요. 그때 경험이 있어서 연차씩이나 썼으니까 그 기회 비용을 최대한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체력 관리가 중요하다. 지금 두통약 하나 사놨고요. 중간에 낮잠 타임도 한번 가지고 그렇게 좀 여유있게 새 타임을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리뷰를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3편을 목요일날 몰아서 다 본다고 해서 다음 토요일에 바로 이 3편을 다 리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초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서 리뷰를 할 거예요. 어차피 그날 다 몰아서 보든 나눠서 보든 그날 하루 동안 이렇게 타이트하게 다 보고 싶은 거는 순전히 한 사람의 관객으로서의 제 욕심입니다. 어느 한 작품 놓치지 않고 빨리 보고 싶다라는 이 관객으로서, 그러니까 영화를 즐기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즐거움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너무 강행군 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업평론가 스케줄인데요? 라고 하는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그 다베클럽이라는 곳에 가면은 저는 영화를 정말 안 보는 축에 속하거든요.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막 2-3편씩 보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많이 보는 편도 아닙니다. 금요일에 뭘 하냐면은 금요일에 퇴근 후에 영등포 CGV에서 하는 테마록 시사회에 또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리뷰는 언제 하고 방송 준비는 언제 하고 그죠? 좀 저도 걱정이 되는 스케줄이긴 한데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폭풍 같은 다음 주를 보내고 나면은 그 다음 주는 가족 휴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는 뭘 하냐면은 회사 교육을 가게 됩니다. 3박 4일 동안 합숙 교육을 하는데 이제 뭘 하냐면은 인생 설계, 뭐 진로 설계 이런 거 해주고 이제 명상하는 방법 이런 걸 알려주는데 그 교육의 특이한 점이 3박 4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휴대폰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근데 2가지 옵션이 있어요. 이게 일과 시간 후는 자유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육이 5시나 6시에 끝나겠죠. 그때는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고 정말 그 3박 4일 동안 풀로 휴대폰을 반납하는 옵션이 있고 2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일과 시간 끝나면은 돌려받는 걸로. 참고로 거기 와이파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 테더링도 막혀 있습니다. 그런 공간입니다. 정말 그 디지털 디톡스를 위해서 되어 있는 곳이고 1인 1실이거든요. 근데 방에 유선 랜이 없어요. 휴대폰을 통한 게 아니면은 다 막혀 있어요. 제가 패드에다가 요새 넷플릭스 같은 것들도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지원하잖아요. 넉넉하게 받아간 다음에 3박 4일 동안 좀 보게 되지 않을까 싶고, 기왕이면은 시간이 많으니까 평소에 시간 없어서 못 봤던 반지의 제왕 시리즈라든가 이런 거 좀 받아서 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 개봉작 영화 뉴스 그리고 위플래시 리뷰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개봉작 시간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가 개봉을 합니다. MCU 페이즈 5의 5번째 영화이자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의 4번째 작품이고요. 그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에서는 캡틴 아메리카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서 구 팔콘 현 캡틴 아메리카가 활약하는 모습을 이미 보여줬지만 영화에서 구 팔콘 현 캡틴 아메리카가 활약하는 거는 이번 작품이 처음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를 동시에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줄거리는 대통령이 된 세디우스 로스와 재회한 후 샘 윌슨은 국제적인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는 전 세계를 붉게 장악하려는 사악한 음모 뒤에 숨겨진 존재와 이유를 파헤쳐 나가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라고 하네요. 네, 등장하는 캐릭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안소니 마키가 연기하는 샘 윌슨이 2대 캡틴 아메리카를 맡게 되고요. 해리슨 포드가 이제 썬더볼트의 로스 역할을
같아서 이미 예고편에 또 공개가 됐으니까 이제 레드헐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대 팔콘으로는 데니 라미레스가 연기하는 호아킨 토레스라는 인물이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목요일에 예매를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기대가 많이 안 되는 편이긴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 현 시점까지도 MCU 통틀어서 최고의 작품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를 꼽거든요. 많은 분들이 엔드게임, 스파이더맨 시리즈 이런 것들을 뽑는 분들 많으신데 여전히 저에게는 윈터 솔저가 최고의 작품입니다. 왜냐면은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는 히어로 무비의 성격을 스파이물로 변주를 준 작품인데 꽤 훌륭하게 해놨고 이 스파이물로서의 재미나 아니면은 액션 영화로서의 재미 모두 챙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윈터 솔저에서 나오는 액션 시퀀스들을 보잖아요. 굳이 뭐 내용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이 액션 한 맞추는 것만 봐도 최고예요. 진짜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다거나 그런 느낌 들지 않고 이 넋을 놓고 보게 됩니다. 언제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윈터 솔저를 최고의 MCU 작품으로 꼽고 있는데 파이님이 엘리베이터 씬 아직도 본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그 마블 공식 계정에 이 엘리베이터 씬이 4K 영상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아마도 지금 개봉하게 될 캡틴 아메리카 신작을 이제 의식해서 그렇게 올려준 것 같은데 지금 유튜브 공식 계정에 보면은 액션 클립이라고 해서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에 나오는 그 액션 장면들만 몇 장면 떼가지고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거를 한번 봤거든요. 보면서 야, 정말 기대가 싹 식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작품도 놓치지 않고 쭉 봐왔던 관성이 있으니 한번 보자라는 생각에 볼 생각입니다. 그 액션 클립을 클릭하기 전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혹시나 액션 장면이 정말 괜찮아 버리면은 이걸 내가 미리 알고 영화를 보게 되는 거니까 영화관에서 느끼게 될 재미 하나를 미리 스포일러 당해버리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 액션 클립 영상을 이제 누르는 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누르고 나서 오히려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요거는 알고 봐도 별 지장 없겠다. 근데 이 마블 마케팅에서도 이 장면을 공개를 했다라는 거는 나름 영화에서는 괜찮은 장면을 뽑아서 이렇게 올렸을 거잖아요. 영 얼토당토 않은 장면을 갖다가 떼다가 그렇게 마케팅용으로 쓰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렇게 선정된 장면이 허허 이것 봐라. 약간 좀 물음표가 뜨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개봉작 중에 가장 큰 기대작입니다. 브루탈리스트고요. 지금 이거 시사회도 진행이 됐었고 오늘은 이동진 평론가의 그 언택트 톡도 진행이 됐었죠. 미리 접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다 극찬의 극찬을 이어가고 있는 작품입니다. 거의 뭐 별 4개, 5개, 어떤 분은 뭐 몇 안 되는 인생작을 만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이동진 평론가도 새로운 고전이 될 영화가 나온 것 같다라고도 평을 했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81회 베니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을 했고요. 제82회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3관왕을 차지를 했습니다. 제목인 브루탈리스트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특징인 건축 사조 브루탈리즘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러닝타임은 3시간 35분인데 인터미션 15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터미션 15분 포함이라고 하길래 인터미션을 고려해서 편집점을 잡았겠죠. 그래서 그냥 인터미션 시간이 되면은 화면이 꺼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오신 분들이 그 인터미션조차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터미션 시간에도 뭔가 화면에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줬지만 인터미션조차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파이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방광 이슈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들긴 했는데 제가 극장에서 봤던 작품 중에 제일 길었던 작품이 플라워 킬링문인데 3시간 25분이거든요. 근데 이 브루탈리스트가 3시간 35분 게다가 이 플라워 킬링문은 인터미션도 없이 3시간 25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방광 이슈 없이 견뎌냈단 말이에요. 브루탈리스트는 3시간 35분, 10분 덕인데 인터미션 15분까지 준다고 하니까 큰 걱정 없이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팝콘이나 음료수를 산다면은 이제 인터미션 때 나가서 사서 이제 뒷시간에 보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먹으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초자연님이 브루탈리스트 보고 싶긴 한데 상영 시간이 너무 길어서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저도 엄두가 안 나가지고 퇴근 후에 보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연차를 썼습니다. 깔끔하게. 줄거리는 전쟁의 상처와 흔적에서 영감을 받아 혁신적인 디자인을 창조해낸 천재 건축가 라슬로 토스의 30년에 걸친 일대기를 그리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고령가 소년 살인사건 볼까요? 에드워드 양 감독 작품이고 상영 시간이 237분이네요. OTT에 있나 볼까? 없네요. 아쉽게 됐습니다. 많은 영화에 영향을 준 명작입니다. 브로큰은 안 보시나요? 라고 하는데 브로큰은 안 봅니다. 브로큰 별명이 벌써 생겼더라고요. 불호큰이라고. 해피아워?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해피아워 328분. 심지어 왓챠에 있네 이것도. 야 이거 쉽지 않다. 야 사탄탱고? 438분 438분? 사탄탱고 유튜브에 있다고요? 사탄탱고 파트 1부터 7까지 합본이라고 하는데 재생시간이 7시간이군요. 벌써부터 엄두가 안 나네요. 요새 드라마들이 8부작 정도로 나오잖아요. 한 회차당 1시간 전후로 해가지고 거의 그 정도 급이 아닌가 싶네요. 이제 재개봉작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영화 원더가 재개봉을 하고요. 2017년 개봉 당시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CGV 단독 재개봉이고 국내 개봉했을 때도 CGV 골든에거 지수 99%, 실관람객평 9.43을 기록한 작품이라고 하네요. 줄거리는 태어날 때부터 27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던 어기는 10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학교에 가게 됩니다. 남다른 외모로 인해 친구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지만 특유의 긍정적인 성격과 위트로 조금씩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갑니다. 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네요. 요거 많은 분들이 극찬하시는 그런 작품이고 재개봉 소식에 심지어 설레어하는 분들도 계신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챙겨보고 싶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TV인가 왓챠에 또 있네요. 시간 되면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드나잇 인 파리가 재개봉을 합니다. 2011년에 개봉했었던 우디 앨런 감독의 작품이고요. 제84회 아카데미 시상식 각본상을 수상했고 제69회 골든글러브 시상식 각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성공한 할리우드 각본가지만 문학적인 야망이 있는 길 펜더가 약혼녀 이네즈와 함께 파리 여행을 떠납니다. 어느 날 밤 길은 우연히 1920년대 파리로 시간여행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피카소, 해밍웨이, 피츠제럴드 등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을 만나게 됩니다. 매일 밤 과거로의 여행을 즐기는 길은 점차 현재의 삶과 과거에 대한 동경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것도 OTT 어디 있나 볼까요? 쿠팡플레이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네요. 네, 극장에서 못 보시는 분들은 OTT로라도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작이니까 재개봉하겠죠. 그리고 500일의 썸머가 또 재개봉을 합니다. 인디밴드를 좋아하고 건축을 사랑하는 그리딩 카드 회사 직원 톰은 새로 온 동료 썸머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500일 동안 진정과 후퇴를 거듭하게 됩니다. 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토론회도 한번 했었죠. 그죠? 요거 디즈니 플러스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극장에서 못 보시는 분들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0일의 썸머는 뭐랄까 그때 감상 당시에 누가 더 찌질한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저는 극 중에 나오는 톰에게 저 나이 때, 저 시기 때의 제 모습 같은 것들을 많이 봐가지고 뭐랄까 좀 찌질한 건 알겠는데 마냥 이제 미워할 수는 없는 그런 캐릭터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 주변에 썸머 같은 여자가 저런 시점에 나타난다면은 나는 안 흔들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냥 톰을 뭐라고 하기에는 힘들었다. 이런 감상으로 봤습니다. 개봉작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 영화 뉴스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메간 2.0의 티저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2023년에 개봉했던 메간의 속편이고요. 전작의 사건으로부터 2년 후를 배경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공개될 작품은 특이하게 호러와 블랙 코미디의 조합이었던 1편과는 달리 이번에는 액션 스릴러에 가까운 작품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고 액션 스릴러라고 하니까 오히려 약간 기대감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메간 같은 경우는 극장에서 봤는데 와 막 너무 좋아요 막 명작이에요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 상영 시간 내내 그냥 흥미롭게 감상했거든요. 그럭저럭 볼만하게 감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액션 스릴러로 풀어낸다? 이거 오히려 약간 기대감이 식는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기는 하는데 뭐 일단 작품이 나와 봐야 알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의 소식입니다. 네이버 웹툰 광장을 원작으로 하는 넷플릭스 시리즈 광장의 미리 보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8부작으로 제작이 될 예정이고요. 줄거리는 스스로 아킬레스건을 자르고 조직을 떠났던 남기준이 11년 만에 조직에 돌아오게 됩니다. 조직의 2인자였던 동생 기석의 의문의 죽음으로 인해 기준은 복수를 위해 그 배우를 파헤치게 됩니다. 이제 소지섭 배우가 주연 배우를 맡고 있는데 미리 보기가 공개가 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브래드 디카프리오님과 같이 예고편이 좀 이건 아닌데 약간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소지섭 회사원에서 연기 잘해서 기대했는데 예고편에서 담백한 맛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수입 영화 픽은 잘 하는데 본인 작품 픽은 왜 이렇게 못하냐고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파인님도 지금 연출이 걱정된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원작을 너무 재밌게 봐서 그런지 설사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일단 8부작 다 보긴 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광장의 관건은 그 맛을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존윅에서도 비슷하게 사용되는 그런 요소인데, 은퇴했던 과거의 전설이 몇 년 만에 이제 복귀를 하는 그런 상황이 광장이나 존윅이나 비슷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존윅에서나 아니면 네이버 웹툰 광장에서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뭐냐면은, 뭐 이제 막 조직 생활을 시작한 그런 피레미들이 과거의 전설을 몰라보고 그때나 전설이었지 겁모르고 덤비다가 이제 다 압살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는 것에 있어서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 느낌을 이제 광장에서 잘 살려줘야 되는데 존윅에서 잘 살렸듯이 이번 미리 보기만으로는 그런 느낌을 느끼긴 좀 힘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풀버전이 빨리 공개가 되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판타스틱4의 리부트 영화 판타스틱4 새로운 출발의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2025년 7월 25일 개봉 예정이고요. 1960년대를 연상시키는 레트로 퓨처니즘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판타스틱4 팀은 지구를 삼키려는 우주의 신 갈락투스와 그의 전령 실버 서퍼의 위협에 맞서 싸우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것도 예고편이 공개됐을 때 지금 광장과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야 이게 뭐냐 라고 하면서 예고편부터 재미없다라고 많이 혹평을 하시던데, 저는 이것도 개봉하면은 호불호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호기심에 보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의 예고편도 공개가 됐었죠. 주라기 월드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이고요.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2025년 7월 2일에 개봉 예정입니다. 지구 환경이 공룡들에게 대부분 적합하지 않게 되어서 많은 공룡들이 사라진 세계입니다. 왜냐면은 도미니언에서 많은 공룡들을 이제 자연에 방생하면서 이제 엔딩이 나게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공룡들이 적응을 못했다라는 그런 세계관 설정인가 봐요. 그래서 인류에게 기적적인 생명 구원의 약물을 만들 수 있는 열쇠를 가진 3마리의 거대 공룡의 DNA를 확보하기 위한 비밀 작전이 시작됩니다 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미니언에서 너무 많이 실망을 해가지고 기대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시작의 감독님을 보고 살짝 희망 회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감독님이 누구시냐면은 몬스터즈, 2014년작 고질라,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 그리고 크리에이터를 감독했었던 가렛 에드워즈 감독입니다. 이분이 다른 건 몰라도 이 크리처물은 또 기가 막히게 만드시거든요. 크리처물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양반이 만드는 주라기 월드? 야, 이거는 약간 기대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영화뉴스는 다 예고편 공개 소식인데, 에이리언 어스의 티저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2025년 여름에 공개 예정인 에이리언 어스의 국내 예고편이 공개가 됐고요. 에이리언 프랜차이즈의 첫 TV 시리즈라고 합니다. 8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에이리언 시리즈의 프리퀄이라고 하고, 리플리가 첫 번째 제노모프를 만나기 30년 전의 이야기를 다룬다고 합니다. 개봉작 소개와 영화 뉴스 소개를 마쳤고요. 이제 영화 리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위플래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안 샤젤 감독의 위플래시는 재즈 드러머를 꿈꾸는 앤드류와 그의 가혹한 교수 플래처 사이의 긴장감 넘치는 관계를 그린 작품입니다. 설명만 들으면 음악영화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이 음악영화의 심리 스릴러를 더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에스파의 위플래시 아닙니다. 데미안 샤젤의 위플래시입니다. 에스파의 위플래시는 위플래시이고, 데미안 샤젤의 위플래시는 위플래쉬입니다. 쉬누자 할 때 쉬 라라라라라라 할 때 그 쉬예요. 네. 갑자기 쉬라고 하니까 에피소드가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스피닝 운동을 되게 오래 했어요. 7, 8년 정도 오래 했는데, 그 정도로 하다 보니까 강사님과 굉장히 친합니다. 저희 딸이 옛날에 어렸을 때 한참 막 육아에 심취해 있던 때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스피닝 수업에 가서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수업 시작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잠깐 화장실 갔다가 수업 들어야지 라는 생각에, 선생님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라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 저 잠깐 쉬하고 올게요 라고 저도 모르게 아니 그때 저희 애가 어리니까 저희 애한테 맨날 쉬 하고 싶어? 지금 쉬할까? 쉬했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입에 붙어가지고 강사님한테 선생님 저 잠깐 쉬 좀 하고 올게요
얘기를 해서 강사님이 엄청 당황하셔가지고 그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그 얘기 하시면서 엄청 놀려요. 아, 진짜 미쳐버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계속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썬댄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을 수상을 했고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조연상, 편집상, 음향 편집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상단의 호평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죠. 개봉 당시에 저 극장에서 감상을 했는데 이 감상할 때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근데 최근에 이 팟캐스트 애청자이신 탈출 나몰빼미님이 이 영화를 보셨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나이트 시네마님이 리뷰 한번 해주세요라고 이제 팟빵에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지난번 방송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코어 청취자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부탁을 들어서 마침 이번 주에 극장에서 볼 작품도 없고 그래서 감상을 했습니다. 예술적 성취를 위한 고통과 희생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호불호 역시 나뉘었던 그런 작품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시간의 간격을 두고 2회차 감상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푸른별님이 이게 깊게 팔 여지가 있나요? 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면 되는 작품이죠. 제 생각에 이 탈출 나몰빼미님이 이거 그냥 제 예상입니다. 주변에서 다 극찬을 이 위플래시를 보게 됐는데 이게 왜? 이게 무슨 영화야? 약간 어리둥절해서 이제 본인 취향이 안 맞거나 해가지고 왜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명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요런 뉘앙스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감독의 엔딩 저는 처음 볼 때는 속 시원했는데 감독의 말을 듣고 나서 봤더니 스릴러 영화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저는 처음 볼 때도 그렇고 이번에 다시 봤을 때도 그렇고 엔딩 장면은 이거 끝에 얘기할게요. 끝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플래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배우들의 압도적인 연기력입니다. 마일스 테러는 앤드류 역을 맡아서 실제 재즈 드러머 같은 연기를 선보여주고요. 이 단순히 그냥 드럼 연주하는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캐릭터가 받는 압박감이랑 욕망을 연주만을 통해서 섬세하게 표현을 해내더라고요. 특히 막 피 흘리면서 드럼 연주하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인상 깊게 봤고 이 열정, 좌절, 분노, 욕망 이런 것들이 연주 장면 하나로 다 표현된다는 게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다 보면은 중간에 거의 막 주화인마에 빠져가지고 드럼 연주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의도된 연출인지 모르겠는데 묘하게 자위행위하는 그런 것처럼 찍혔더라고요. 이게 표정이나 막 손돌림이나 아니면 아래쪽을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가려놓은 그 카메라 구도나 이런 것들이 드럼 연주하는 장면이랑 약간 자위행위하는 장면이랑 겹쳐 보이게끔 연출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드럼 연주하는 걸 모르고 그냥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J.K. 시몬스가 연기한 플래처 교수는 완벽주의적인 성향과 예술에 대한 욕망이 어긋나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인 것 같아요. 포갑적이고 비인간적인 교육 방식을 지닌 인물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연기를 해줘서 보는 사람에게까지 공포감을 안겨주더라고요. 눈빛도 되게 날카롭고 목소리도 위협적이고 제가 볼 때는 이 얼굴에 있는 주름 하나까지 다 연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특히 이 마지막 무대 시작 전에 앤드류한테 잘못된 악보를 주고 야 꼬지른 거 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엿먹이는 그 장면에서는 제 등골이 다 오싹해지더라고요. 진짜 공황 올 것 같았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정도로 연기를 너무 잘했는데 이게 뭐 배우들의 연기도 당연히 물론 훌륭했지만 이 데미안 샤잘 감독의 연출도 뛰어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연주 장면에서 보여주는 이 클로즈업 샷 그리고 빠른 편집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냥 뻔할 수 있는 연주 장면을 역동적으로 이제 연출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촬영을 해놓으니까 보고 있는 사람이 마치 내가 막 드럼 연주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이 들게끔 만들었더라고요. 이번에 보면서 제가 처음 알았는데 아카데미 편집상을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빠른 템포의 재즈 음악에 맞춰서 빠르게 전환되는 장면의 리듬감 같은 것들을 잘 살렸기 때문에 편집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로 음악만 들으면은 신나는 재즈 음악인데 눈에 보이는 앤드류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게 청각과 시각의 갭 차이가 동시에 느껴지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던 작품인 것 같고요. 근데 바로 이 지점이 이 영화의 장점이자 단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교한 연기와 연출 덕분에 이 앤드류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 그리고 플래처 교수의 폭언이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가 되기 때문에 감상 내내 정신적으로 힘들어
힘들어요. 이게 영화의 몰입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플래처 교수가 강압적으로 뭔가 언행을 할 때마다 저도 덩달아서 좀 위축이 되는 느낌이고, 앤드류가 곧 교통사고를 당하면서까지 무대에 서는 장면에서는 대체 왜 저렇게까지 해?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답답함이랑 고통스러움이 동시에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느끼게 한 거는 당연히 의도된 것 같은데, 이 위대한 예술가는 극한의 압박과 고통 속에서 탄생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긴 합니다. 플래처의 대사로도 나오죠. 찰리 파커는 조 존스가 심벌지를 그의 머리에 던져서 탄생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거를 예술적 성취를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냐, 아니면은 예술적 성취를 위해서라면은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라는 이야기야? 라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작품의 호불호가 나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학생이 이런 극단적인 방식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를 남기고 예술에 대한 열정을 꺾어버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그래서 본인의 예술적 욕망을 위해서 가족, 연인, 건강까지도 포기하는 앤드류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를 한 끔만 좀 비틀어서 봐도 앤드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도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나가는 예술가인 거고, 플래처의 교육 방식은 과하긴 하지만 덕분에 앤드류의 잠재력을 끌어내는데 성공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술적 성취를 위해서는 때로는 이 관습적인 교육 방식을 벗어난 어떤 도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플래처는 앤드류의 한계를 시험하고 이끌어내는데 과연 성공을 한 건지, 앤드류는 자신을 무시하고 극한으로 몰아붙인 그 플래처에게 본인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면서 복수에 성공한 건지, 어느 쪽으로 해석이 되어야 할지 이 영화의 결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던데, 아까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말씀드린 거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의 승리도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순간의 전투에서는 승리했을지 몰라도 긴 인생이라는 이 전쟁에서는 둘 다 패배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앤드류는 가족, 연인, 건강 모두 잃고 지금 도끼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고, 마지막 무대에서 최고의 역량을 보여줬지만 그 이후 과연 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좀 비유를 해보자면은 주식은 한 번 익절했다라고 해서 그게 자기가 잘하고 수익을 냈고 이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본인이 투자하는 그 기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게 수익이어야 진정한 승리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앤드류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비록 그 마지막 무대에서는 엿을 먹인 것 같겠지만 이 도끼만 남아있는 그의 나머지 인생 전체는 과연 행복할까요? 그리고 플래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육 방식은 앤드류를 극한으로 몰아붙여서 잠재력으로 이끌어내는데 성공을 했지만 동시에 앤드류의 인생을 망가뜨렸잖아요. 게다가 플래처는 자신의 교육 방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런 성향이 과연 그의 커리어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성공적인 커리어와 삶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강압적인 플래처나 그의 틀 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비상식적으로 폭주한 앤드류 둘 다 모두 진정한 의미의 성장과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멘티와 멘토의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서로를 파괴하는 관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자신의 건강, 그리고 행복과 같은 소중한 가치들을 모두 잃게 된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공과 성장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과연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만이 성공일지,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자신의 재능만 발휘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진정한 성공일지, 여기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들의 생각도 제각각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요. 그죠? 이 영화가 모두의 마음에 들 수는 없을 거예요, 당연히. 그럼에도 감정적으로 강렬한 경험을 준다는 것은 설사 불호일지라도 부정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느끼는 이 불편함과 스트레스는 역설적으로 이 영화의 힘이기도 하거든요. 귀로는 재즈 선율을, 눈으로는 인물들의 치열한 몸부림을, 가슴으로는 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느끼고 싶다면은 이 영화를 한 번쯤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화 리뷰 요청해주신 탈출 나몰빼미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후기가 이 영화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말 그대로 제 후기를 이야기한 거라서 이거 들으셔도 딱히 큰 도움이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요거 내가 봤는데 나이트 시네마
시네마님은 어떻게 느꼈을지 궁금하다 이런 거 있으면은 그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리스트에 넣어놨다가 이번처럼 딱히 뭐 극장에서 볼 거 없다 싶을 때 하나씩 꺼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푸른별님이 이게 뭐 분석하고 그럴 거 있나요?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냥 뭐 분석을 했다기보다는 보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추천받은 영화를 관리하는 그 구글 스프레드 시트가 있어요. 거기서 빠지는 속도보다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빨라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지금 100개가 넘어요 벌써. 추천해 주시면은 거기서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하겠습니다. 초저연님도 적절한 영화 있으면 댓글 남길게요 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봐요, 지금 뭐 푸른별님이나 테리즈님 전부 다 뭐 끔찍한 거, 고통받을 만한 거, 어려운 영화, 긴 거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우리 초저연님 얼마나 따뜻하십니까? 이 적절한 영화 있으면 추천할게요.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30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